자, 이제 경기순환 국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길 바래요. 일단 상향 국면 들어가 볼까요? 근데 상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호황일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말들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디부터 출발한다? 상향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거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기부터 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팔려는 사람의 수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즉 매도자의 수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겠죠. 오케이? 그럼 압축하면 상향 국면은 어디부터 출발한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부터 출발해서 그럼 매도자의 수는 작고 그 다음 매수자의 수는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매도자는 적은데 매수자는 많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간에 쪽수가 적은 쪽이 귀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어느 쪽이 수가 적다고요? 파는 쪽, 매도자의 수가 적다. 그러니 결국 상향 국면 또는 상향 시장일 때는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지며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요.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일 때 내가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끌고 팔아도 좀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겠죠. 그럼 파는 쪽 매도자는 거래되는 시기,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고자 할까요? 늦추고자 할까요? 늦추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는 쪽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사야만 좀 더 싼 값에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고자 한다, 당기려고 한다. 당기려고 한다.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부터 출발을 했어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그 문장을 읽어보신다면 나라도 그렇게밖에는 안 할 것이다. 느낌이 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해를 하면 되지. 뭘 그걸 외우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향의 반대가 뭐예요? 하향이죠. 물론 지금 맛보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 안 하고 그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의 반대가 하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 의미부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는 한산하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차라리 팔아먹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부동산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매도자의 수는 많겠죠. 그런데 별 이익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쪽은 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도자는 수가 많은데 매수자의 수가 적으니까 적은 쪽이 대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매수자 중시 현상이 커지며 매수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한 파는 쪽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 시기를 당기고자 해요. 근데 사는 쪽 입장에선 오늘 시간 없습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 주 한번 뵙지요. 이렇게 한 주, 2주만 뒤로 미뤄도 훨씬 수백, 수천만 원만큼 덜 내고 그 내가 원하는 부동산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매수자는 거래 시기를 당기고자 한다, 늦추고자 한다. 늦추고자 한다. 그럼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상향과 하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후퇴나 회복은 더 간단해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언급을 가볍게 했지만 후퇴 회복은요. 잘 들어요. 문장 표현상 상향과 하향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후퇴 회복은 좋았다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또는 나빴다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어떤 상태의 변화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단적인 예로 주목주목. 지금 그거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전에 상향에서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크며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상향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향은 반대로 매수자 중심 시장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향과 하향은요, 매도자 아니면 매수자 둘 중에 하나가 중시된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후퇴나 회복은요, 뭐 예컨대 매수자 중시 현상에서 매도자 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또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즉 상태 변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보통 후퇴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동안은 매도자가 대접을 받았다가 이제 조금씩 매수자가 대접을 받는 상태로 변화가 되지 않냐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표현상 뭐뭐하기 시작! 이 말이 붙으면 후퇴 아니면 회복이지 상향이나 하향은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상향이나 하향은 매도자 중시, 매수자 중시 한쪽만 나왔잖아요. 근데 후퇴 회복은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 또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 이런 식으로 누구 중시에서 누구 중시로 바뀐다, 변화한다 이런 표현 나올 수밖에는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정도. 그럼 단적인 예로 주택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후퇴인가요, 회복인가요? 회복. 응? 잘 다시 한번. 주택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럼 후퇴일까요, 회복일까요? 후퇴예요. 주택 재고가 는다는 것은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뭐다? 후퇴다. 그래서 뭔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표현 나오면 후퇴고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면 회복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시장 이자율, 금리 아시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후퇴일까요, 회복일까요? 자, 뭐 후퇴, 회복? 지금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요. 다시 한번 들어간다는 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후퇴, 회복. 후퇴. 왜 그러냐?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값이 비싼 고가품인 거 알죠? 고가품이니까 내 돈만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럼 누구 돈 빌려와야 돼? 은행에서 타인 자본, 예쁜 말로 타인 자본, 흔히 쓰는 말로 남의 돈. 그렇죠? 좀 더 고급지면 부채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남의 돈 빌려오는 대가가 뭐예요? 이자지. 그럼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럼 목돈 빌려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고가품인 부동산의 거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후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 시장 이자율 상승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문장 속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배경이 전부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을 딱 보시면서 그 배경이 한꺼번에 떠올라가지고 1분 내에 해석이 돼야 합격점 이상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공이 쌓이지 않고는 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3월이니 4월 달쯤 돼가지고 점수 더럽게 안 나온다고 스스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6, 7월 돼도 점수가 안 나올 판에 무슨 3, 4월에 점수 나오길 기대하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내공이 쌓였잖아요. 순식간에 돌파합니다. 어느 점을? 70점을. 우리는 60점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50점대까지 나오는데 그놈의 60 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그걸 통과하지 않습니까? 60점대가 아니라 곧바로 70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과목이 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다른 그 학원에 근무할 때 그분께서 남학생분인데 거의 70이 다 되셨어요. 이 양반 개론이 쥐약이더라고. 쥐약인데 저한테 상담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르신 그러면 개론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그냥 두 눈 똑 감으시고 점수 연하지 마시고 딱 4개월만, 그 당시 시점이 있으니까 4개월만 그냥 다독하시고 자꾸 이 내용이 뭔지 한번 파악하려고 하시고 기출 지문 같은 거 좀 많이 익혀두시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 말 하나 믿고 간 거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동차 합격을 하셨습니다. 합격하시고 그 합격 수기에 뭘 올렸냐면 진짜 개론 과목은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누구 말 듣고 6개월 내가 토대를 닦고자 노력했더니 한 번 토대를 잡으니 책을 한 자도 보지 않아도 70 이상은 항상 나오게 되더라. 이런 합격수를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수기를 보면서는 굉장히 만족했던 게 뭐냐면 개론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개론 공부가 제대로 돼서 한 번 틀이 잡혀지잖아요. 안 봐도 그 점수가 나와요. 안 봐도.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있어도 틀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틀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선생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이 합격해서 빈말이라도 네 덕분이야 그 한마디 해주는 게 뭐 수십억 버는 것보다 더 힘이 나요. 천생 그래서 선생인가 봅니다. 근데 얼마나 저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 누구 뭐는 뭐 개도 뭐 안 먹는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이 막 디비져요 진짜 수업하다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경기 순환 국면이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론이 끝났어요. 그럼 어디 넘어간다? 시장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34쪽을 펴보시면 뭐 시장의 개념, 뭐 부동산 시장의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의 같은 경우는 워낙 추상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 부분은 그 말의 뜻이 자체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 읽어서 뜻 자체는 익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아래 보면 시장 구분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 아까 균형 반대가 불균형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완전 반대가 불완전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의 반대가 불완전 시장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공부해 놓으시면 나머지 내용은 굳이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완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이론적인 시장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런 말이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은 아닌데 그 배경 지식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시장이다. 이 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 저런 시장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건 이론적 시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론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되는 게 전제입니다. 즉 그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같다 다르다. 같은 품질의 제품이 거래되니까 동질품이 거래되거든요. 자, 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쯤에 두 번째구나. 부동산 특성 배울 때 그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었죠. 근데 개별성은 앞뒤를 바꿔 읽으면 별개이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이질품이다 그랬고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완전 불완전 시장이거든요. 그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뒤집어 봐요.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불완전이면 이질품의 반대인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 말이고요. 또 그때 개별성 배울 때 이질품이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일물일가 법칙은 그 내용까지 물어보는 적은 없으니까 뭐만 기억하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려면 동질품이어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동질품일 때. 오케이? 그럼 이제 묶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되므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완전 경쟁 시장은요.
모든 시장 정보, 이때 시장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시장 정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장 정보가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미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개, 알려져 있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 들어가면 짜증나죠. 잘못하면은 그 다혈질이 있으면은 뭐 TV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TV를 부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부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광고가 아니라 한일전 축구 경기 보다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무슨 뭐 축구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 할 때만 보냐면 한국하고 일본 할 때만 저도 모르게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넣을 수 있는 걸 못 넣어가지고 그냥 리모컨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깨졌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제가 다 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지나친 흥분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광고를 안 해도 이미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광고가 필요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봐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남들도 알고 있다 이 뜻이 되겠죠. 네. 그래요? 네. 단적으로 우리가 요번에 대비하는 시험은 몇 회입니까? 27회죠. 그럼 26회 기출문제는 이미 누군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공개된 26회 기출문제를 구입하고자 몇백만 원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지요. 학원에 뭐 잠깐 부탁만 좀 한번 하더라도 귀찮지만은 뽑아는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27회 문제를 사전에 입수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할 용이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미리 내가 27회 문제를 입수할 수 있다. 얼마까지? 합격이 200 정도. 자, 얼마입니까? 1억이 될 거예요. 1억. 오케이. 1억 나왔어요. 자, 1억 나왔습니다. 자, 다음 경매. 자, 1억. 그 이상 없습니까?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정찰가는 3억 이상입니다. 왜냐? 그거 걸리면 입수한 놈도 날아가요. 인생 날아가는 거에 비하면 3억은 껌값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3억을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공부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헛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린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그 가치가 있을 거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보 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보를 습득할 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줄여서 정보 비용 그래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럼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고 가치 없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약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한다면 그 남들은 모르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완전 경쟁 시장은 나만 아는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단적으로 어느 적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 개발된다는 정보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 그 정보 개발된다는 그 정보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예쁘게 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문장은 또 길어지고 뭔가 고급지지만 결국 핵심은 내가 아는 건 남들도 알고 있으니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바로 완전 시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어느 지역 개발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경우 있지요. 그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일 것이니 그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 시장이다. 그게 논리요.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경제학상의 시장 구분이고 우리는 또 이제 부동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부동산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 유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을 부동산 시장이라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문장표는 어쩔 수가 없죠. 다 자주 읽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읽으세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능과 특성 부분도 빈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근데 웃긴 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음 중 기능이 아닌 것은 뭐 특성인 것은 이 종류를 주로 물어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 시장 기능에 제가 순서 관계없이 보면 뭐 정보 제공자 있어요? 양과 질의 조절 그런 말 나와요? 양과 질의 조정. 그러면 자원 배분. 뭐 교환 기능. 오케이? 가격 창조 또는 결정 이런 말 있습니까? 그거 앞 글자만 한번 따봐요. 정량 자고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암기법을 만들다 보면 원래 교잖아요. 근데 교인데 이걸 잠깐 고라고 본다면 정량자고가. 정보 제공의 정, 그 다음에 그 양과 질의 조정, 가로 4번에 양과 질의 조절 있죠? 그래서 양, 그리고 자원 배분, 가로 번 그 다음에 3번에 교인데 그걸 고라고 한번 보면 가로 2번에 가격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앞 글자만 따면 정량, 자고가. 응? 또는 이제 그 암기법 순서를 바꾸면 자고가 정량 이럴 수도 있어요. 자고가 정량, 김양, 이양 아닙니다. 정량뿐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제가 암기를 싫어하면서도 이 말씀 듣느냐? 여기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종류나 순서 같은 경우는 암기법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정량자고가 그러면 끝까지 잃어버린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는. 정량자고가를 잃어버린 사람 못 봤어요. 그럼 끝까지 기억이 남아있더라고. 하여튼, 개론은 음흉해야 잘 풀어요, 문제. 아시겠죠? 순수하신 분들은 개론 점수 안 나옵니다. 음흉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본 수업 들어갈 때도 제가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쓰여져 있는 내용만 읽어보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굳이 설명까지 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특성도 마찬가지. 특성도 이 암기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암기법은 본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 저기 가로 2번을 보시면 제가 제목만 잠깐 맛보여 드리죠.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다. 그 말은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거래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왜 부동산은 단기간에 쉽게 거래가 되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고가품, 비싸서. 비싼 상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 거래가 어렵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거래의 장기성. 응? 거래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장기성. 그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말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상품의 비표준화성 나오죠. 네. 근데 상품이 표준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저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개별적이란 말과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근데 우리 구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각 그 250, 255 이렇게 신발 그 발 크기에 따라서 다 상품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부동산은 상품마다 다 다르다. 이걸 표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Understand? 그러면서 수급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죠. 그럼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왜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동산 공급은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 공급이 있으면 중고 공급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새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이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것도 공급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근데 앞부분에 했던 건 신축에 의한 유량 공급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의미를 다 몰라도 되니까 그냥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공급할 때는 신축 공급 또는 유량 공급 그래요. 그런데 기존의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건물 등을 팔려고 내놓은 것도 공급인데 그럴 때는 뭐 기존 부동산 공급이다 또는 뭐 저량 공급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말을 지금 왜 드리고 있느냐? 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냐면 예컨대 지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상승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더래요. 오케이? 그럼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자 하겠죠. 근데 바로 늘어? 아니요. 신축 공급이니까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하려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수요는 지금 바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3년, 5년 뒤에 증가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또 가로 6번 같은 경우에 거래의 비공개성 뭐 제목만 보셔도 거래가 부동산은 거래가 대외적으로 알려진다,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왜 현실적으로 왜 뭐 다운 계약서다, 뭐 업 계약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외부에 알려지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중간에 이 계약서를 쓰시게 되는 중개사 분들의 어떤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길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 정보 또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걸 제목으로 붙이면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아니 근데 말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특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고 뭐다. 어떤 게 특성이고 어떤 게 기능에 해당되느냐. 요것만 구분이 되면 문제는 그냥 맞추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3절에 주택시장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맛보기로 주택의 어떤 주택이란 물건의 특성에 대해서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택은요. 주택의 위치나 형태나 또는 규모 이런 관점을 묶어서 물리적 측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택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의 관점에서 완벽히 같은 주택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론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형태나 규모가 완벽히 동일한 주택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치까지 똑같은 주택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점에서 물리적 관점, 위치, 형태, 규모라는 물리적 측면, 물리적 관점에서 완벽히 동일한 같은 주택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주택은 같다, 주택마다 다르다. 주택마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질품이다. 그럼 우리 이제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해봐요.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 그럼 불완전 시장은 이질품이 거래. 그럼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주택마다 다르니까 이질품. 그러면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불완전.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학자들의 고민이 있겠죠. 왜? 분명히 지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해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그 안쪽에 주택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이든 하위 규모인 주택 시장이든 간에 불완전 시장 아닙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불완전 시장을 어떻게 하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주택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 서비스가 뭐냐면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만족을 뭐라고 한다? 주택 서비스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에도 그런 광고 있잖아요. 집 나오면 고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분 비 오는 거 좋아해요? 비 오는 거. 싫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비 올 때 뭐 이렇게 그 따뜻한 공간에서 뭐 차 한잔 마시고 비 내고 이건 좋아. 비를 맞는 거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렇죠? 근데 비가 오고 막 추위가 오고 막 비바람이 칠 때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빨리 집에 갈래? 이런 생각 들죠. 왜? 그처럼 주택은 우리 인간에게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만족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 서비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위나 비바람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싼 집, 비싼 집, 넓은 집, 좁은 집을 막론하고 동일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이걸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선 모든 주택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동질품이다 그 말이죠. 자, 압축합니다. 주택의 위치, 형태, 규모라는 물리적 관점에서는 주택은 저마다 다름으로 이질품이고 불완전 시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만족이라는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선 모든 주택은 동일하고 그래서 동질품이 되고 비로소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 출제가 됐던 문자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것은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들어보시라는 뜻이지 그걸 지금 듣고 알아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차분하게 들으시면 돼요.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이질품이며 이질적 재화가 거래되는 불완전 시장인 반면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주택 시장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문장은 좀 또 번지르르하고 뭔가 고급지지 않습니까? 근데 끊어보면 위치나 형태 이런 관점에선 집마다 다른데 그래서 불완전 시장인데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선 모든 주택이 같으니까 동질품이고 완전 시장이 되니까 시장 분석 가능하지 않니? 이런 뜻 되는 거 아니야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그런 문장이 성립하게 되느냐를 알고 그 지문을 보면 그 문장이 까다롭지가 않은데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장을 보면 이게 왜 이런지 모르니까 더럽게 어려운 거죠 문장들이. 아시겠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렵게 느꼈던 그 문장을 보잖아요. 내가 미쳤지 이걸 갖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었었나 이럴 때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그 경지가 오르면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주택의 여과라는 말 나옵니까? 요것도 지금은 말뜻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택의 여과는 주택 순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이 소득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용되는 현상을 주택 여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경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예전에는 그 도청 국장립
도청 국장급쯤 되면 그래도 고위 공무원쯤 아니겠습니까? 이 고위 공무원이 살고 계신 그 주택이 이제는 짐승 따위가 사는 집으로 바뀌었다. 저는 우루사 아닙니까? 곰이에요.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자체가 뭐다? 과거에 소득이 높고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계층의 사용주택이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졌죠? 이런 경우를 수준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래 하자 써서 하향여과다 그래요. 하향여과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응용합니다. 하향이 있으면 무슨 향도 있다. 그럼 상향여과죠. 그럼 상향여과는 윗상자를 써주었으니 뭔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 수선 개량, 리모델링해서 보다 질적성이 높아지면 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 이용되는 경우 있지요. 이런 경우를 수준 높아졌다 해서 윗상자 쓰므로 무슨 여과다.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고급지겠지만 여러분이 핵심을 잡을 때는 뭐만 알면 되냐.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면 상향. 고가주택이었던 게 저가주택으로 바뀌면 하향. 그게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발음이 저는 원래 관건이 옳은 발음으로 알고 하는데 관건이 옳은 발음인가요? 예? 아니 원래 효과란 발음이 맞아요. 근데 보통 발음할 때 효과 그러잖아요. 근데 효과는 효과란 발음이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조건 그랬는데 조건은 그 국립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조건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관건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이냐?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발음 똑바로 하라고. 아니 별거까지 하지 뭐 별거까지 진짜. 아니 수업 내용을 봐야지 뭐 자꾸 그 발음이 거슬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저희는 힘들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오면 게시판 글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보다 더 다양하고 이보다 더 재미있는 소설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자주 올라오냐면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그런 말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보이나 봐. 브랜드가 보이나 봐요. 그러더니 그 브랜드는 중저가니까 그래도 강의한다는 사람이 고가는 입어야 되지 않니? 아니 옷하고 강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래서 한참 그런 말이 올라와서 백화점 이자트 뒤져가지고 가서 사긴 했는데 옷이 좋으면 뭐예요? 옷빨이 안 나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옷이 좋아도 입는 사람이 태가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정말 이쁘죠 옷들이. 그놈이 입어서 이쁜 거예요 그게. 걔가 이제 늘씬한 애들이 입어서 이쁜 거지 내가 입으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 별로 애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음을 신경 씁니다. 관건이 맞겠죠? 근데 안 맞아도 그냥 관건 그럴게요. 자, 어쨌든 상향과 하향은 이런 뜻이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그 말이 나오는데 왜 그 문제를 틀릴까? 이렇게만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뭔가 고급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올 만한 표현을 써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 개념만 잡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주거분리자가 나왔죠. 이 주거분리가 뭐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다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잘 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하는 동네가 떨어져 있지 않니? 요걸 주거분리다 그럽니다. 의미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주거분리가 왜 여과라는 말과 섞여 나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소득이 높은 분들의 거주지역, 즉 부자 동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자 동네는요.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주거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집을 고친 이후에 집값 상승분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주거 환경 좋으니까. 이건 이제 지금은 말 안 하지만 나중에 보면 무슨 정의 외부 효과 발산 이런 말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집을 고치겠지요. 그럼 계속 그 동네는 새 집이 있겠죠. 그럼 계속 질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상향 여과가 지속될 것이고 계속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로 남기 때문에 주거 분리와 여과가 밀접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거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안 좋겠죠. 그럼 그 동네는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 그럼 집을 잘 안 고치려고 하겠죠. 그럼 계속 질적 수익 낮은 주택만 존재하니까 계속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서 계속 그 동네는 못 사는 동네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제목이 주거 분리와 여과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제목 그거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제발.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말뜻. 오케이? 그리고 그 말뜻을 알았을 때 토대. 이 3박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론적인 내용들은요, 조금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갖다 살짝 붙이면 완성이 돼요. 그거 한번 완성되면 굳이 제 수업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 70 이상 나오면 굳이 수업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매년마다 말씀드려도 정말 우리 성인문제 특징,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우리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의식이 강해. 자의식이 강하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넌 그냥 수업만 해.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려면 학원에 왜 왔습니까? 혼자 공부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걸 참고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됩니다. 그 나중에 되고 나서는 됐는데 뭐 욕할 거 뭐 있어. 됐으니까 감사해요 하고 끝난 거고.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냐면 서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가 민망해요. 저는 가슴이 아프고 상대방은 민망해. 그래서 한 100m 전방부터 저는 알아보나 봐요. 제가 좀 독특하게 생겼나? 100m 딱 가는데 느낌상 오셨던 분이 급커브를 트는 경우 있어. 그건 거의 100이면 100 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기가 좀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좀 서운한 게, 아니 그게 무슨 저 불합격한 죄도 아니고, 그럼 자기 봐가지고 아유 어떻게 지내시냐고 인사도 한번 나눌 수도 있고 밥도 하나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컵을 틀어요. 그러면 되게 충격받아요. 상처받고. 제가 이렇게 생겨도 A형이라. 근데 물론 더블 A는 아닙니다. 더블 A면 여기서 강의도 못하죠. 남 앞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제가 A5쯤 되는데 O형 기질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지만 A형 기질이 있다면 분명히 상처 되게 받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10년 전부터 막 생각 올리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A형이 너 싫어. 이거는 평생 안 본다는 뜻입니다. A형 입에서 너 싫어. 이 말 나왔다는 건 그동안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올랐을 때 너 싫어야. 그 말 나왔을 때 아무리 빌어도 끝이에요, 그냥. 그게 A형 특징이죠. A형인가요? A5죠. A5쯤 되시는데 공감이 가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싫어! 이렇게 나오면 끝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주거 분리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론 나와 있죠. 예, 효율적 시장이론. 요것도 말뜻, 의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시장 그래요. 근데 이것은 말뜻이고요. 개념을 뭘 잡아야 되냐면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 말고 넘어가세요. 첫째, 뜻.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 즉 가격에 반영된 시장이 뭐다? 효율적 시장이다. 또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미 가치, 즉 가격에 녹아있는,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꼭 알고 가시죠. 근데 단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노원동 일대가 뭐 개발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체가 개발 정보 맞지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가 됐으니까 시점을 따지면 현재 정보예요. 오케이? 근데 그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내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가까운 중개사무소에 이제 땅 같은 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중개사 분께서 답하시기를 이미 올라슈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 현재 정보가 공표되자마자 그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던 노원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다? 끊자. 어떻게 끊자? 전화했다. 이미 값이 올랐다까지 끊으면 오늘 아침 발표된 현재 정보가 이미 시장 가격, 가치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따라서 이미 가격이 올랐다면 노원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가격이나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도 무슨 시장을 얘기한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때 무슨 정보, 그냥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어떤 정보가 가격이나 가치에 반영되었는가를 가지고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이제 시장론 앞부분이 끝나게 되고 잠시 쉬었다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어갑니다.